시작하기 전에 불교 미술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그냥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다 충분히 다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를 소재로 해서 조성한 불교 조각, 해화, 공예, 건축, 즉 조형체를 불교 미술이라고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불교 미술은 불교의 어떤 교리가 거기 깃들지 않으면은 올바른 불교 미술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불교 미술품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스님, 저희가 불교 미술품이라고 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술품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사찰에 가서 조사하다가 참 이 작품 대단하다 하시면 화를 내시는 스님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선 작품으로 대상을 놓고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불교 미술 작품이라고 할 때는 그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때, 즉 신앙심이 우러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훌륭한 미술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 미술품도 우리가 봐서 감동을 받을 때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겠지만, 불교 미술품 역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함과 동시에 불교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교 미술은 불교가 시작되면서부터 발생된 것으로서 일찍이 인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상이나 불화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지 않고 불교를 전파하던 소위 무불상 시대라고 하는 것이 진행됐고, 이러한 것들이 점차 시대를 흘러서 서역, 중국에 걸쳐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게 대개 기원 후, 그러니까 AD 1세기경 이후가 되면은 그러한 무불상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롭게 불상을 조성하게 되고 예배상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름하여 불상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상징적인 금광자라든가 족적, 법륜 이런 것들로만 주로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이 불상 시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조형체로서의 예배 대상이 조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의 불교 미술도 12세기경에는 이슬람교의 소위 잠식으로 인해서 불교 미술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또한 힌두 미술이 불교 미술을 이어받아서 좀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후대에 전례받은 우리의 불교 미술이 더 정통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교 미술은 크게 장르에 따라서 불교 조각, 해화, 공예, 건축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게 주어진 것이 불교 조각하고 불교 해화입니다. 그래서 제 1교시는 불교 조각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 2교시는 불교 해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아직은 좀 촌스러워서 PPT를 준비하지 못하고 슬라이드를 지금 했는데, 제 고집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빛을 투과해서 볼 때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색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불교 해화 같은 경우는 PPT보다는 이 슬라이드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고집스럽게 슬라이드를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슬라이드였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수많은 슬라이드를 조성을 하고 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정성과 돈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인데, 그래서 저희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뽑아서 시간당 불교 조각 80커트, 불교 해화 80커트를 보면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불상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을 굳이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안 전각이 있습니다. 그 불상 종류에 따라서 불상 전각이 현판이 달라지죠.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대웅전, 뭐 대적광전, 대광명전 등등 여러 전각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불상들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서 혼돈이 오는 게 삼세불, 삼신불, 삼존불 이런 경우가 다소 혼돈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존귀한 새 부처님 했을 땐 삼존불은 뭐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고 그저 우리가 세트화 시켜서 부르는 삼존불 또 삼신불, 삼세불은 분명히 서로 다른 그런 그 사상과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세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소위 서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약사와 아미타를 해서 삼세, 세 세상을 나타내는 그런 부처가 되겠습니다. 절에 가서 법당에 들어가시면은 그 불상의 형태가 세 분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삼신불이냐, 삼세불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에 주불이 항화 촉지를 하고 있는 서가모니 불이 계시면은 그건 삼세불이 되겠고 중앙에 이렇게 직원을 하고 있는 비로자나 불이 계실 때는 그건 삼신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과 화엄경 이 두 가지 경전에 의해서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법화경 중심의 그 삼세불은 서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즉 보셨을 때 오른쪽입니다. 불상 또 불화 모든 것은 좌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왼쪽이라고 하시면은 불상 자체로 왼쪽입니다. 저희가 보아서 왼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왼쪽에 약사 부처가 계시고 오른쪽에 아미타 부처가 계십니다. 서로 손 모양은 아미타인 같은 손 모양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사불은 본래 손에 약그릇을 들어야 되는데 대개는 다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서가모니 불이 계시면은 삼세불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앙에 비로자나 불이 계시고 왼쪽에 보살 형태 그 관을 쓰고 두 손을 이렇게 설법인을 하고 있는 노사나 불 형이 있으면 그건 비로자나 삼신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른쪽에는 항마 촉지를 하고 있는 서가모니 불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계실 때 삼신불입니다. 근데 간혹 중앙에 비로자나가 있고 좌우에 약사와 아미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더 혼란스러우시는데 이게 바로 삼신불과 삼세불이 혼합 형태입니다. 안성 칠장사 1628년에 그려진 그 괴불화를 보면은 이외에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 세 분 계시고 아래에 약사와 아미타가 계십니다. 오불이죠. 오불이는 육불 중에 서가모니불이 겹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를 빼고 3불, 2불에서 5불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신, 삼세불입니다. 이것을 약해서 세 분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로자나와 약사와 아미타 또 저기 그 법주사 대웅보전에 가게 되면은 중앙에 비로자나가 있고 왼쪽에 약사로 추정되는 부처님 계시고 오른쪽에 석가모니불이 계십니다. 보통은 삼신불 그럼 노사나불이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과거의 기록에 대웅대광전이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봐서 대웅전인 삼세불과 대광전인 즉 삼신불이 혼합된 소위 삼신삼세불의 그런 변형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삼존불은 중앙에 본존불이 계시고 좌우에 협시 보살이 있는 겁니다. 삼존불은 세트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표에 있듯이 서가모니불 삼존불은 서가모니불 중앙에 왼쪽에 문수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이 있는 것이 바로 삼존불 형식입니다. 또 아미타불 삼존불은 중앙에 아미타불, 왼쪽에 비서실장격인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세지보살. 이게 이제 후대 1300년 후대 가게 되면은 세지보살 대신에 지장보살로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세트는 관세음과 세지보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은 문수보현으로 서가모니와 같습니다. 그리고 약사 삼조원불은 중앙에 약사부처가 있고 왼쪽에 일광보살, 오른쪽에 월광보살 이렇게 협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삼존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의 존귀한 불이다 했을 때는 삼존으로 쓰기도 합니다. 법주사 그 복장을 보았을 때는 거기 삼존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아까 세투와 협시가 같이 있는 그런 경우에 3존이 아니고 각기 다른 세 분의 그 존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의 비로자나 좌우의 약사와 아미타에 있는 것은 김제 그 귀신사, 금산사 앞쪽에 귀신사가 있고 고창 선운사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간혹 이제 문의가 올 때 보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도상이냐? 분명히 전각은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에 비로자나 좌우에 약사와 아미타가 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후대에 와서 법당의 그 현판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래의 내용과 현판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손 모습은 뭐 이미 다 아시죠? 굳이 제가 여기서 그 어떻게 모양을 칠 수 없지만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가모니 불은 항마촉지죠. 저기 석굴암 불상처럼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던 뭐 통견을 했던 간에 항마촉지, 왼손을 오른쪽 복부에 줘놓고 앉은 채로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무릎 아래로 내리는 손가락입니다. 이게 항마촉지입니다. 불상 처음에 성불을 했던 것을 지신이 증명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손모습입니다. 항마촉지라고 해서 하는 거고, 아미타불은 아미타인을 짓습니다. 가장 많이 짓는 게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인데 아미타는 모두 9개의 등급, 구품이 있습니다. 구품 9개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손이 약간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그 일반적인 교재를 보면은 다소 그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품은 큰 자세입니다. 생은 작은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삼품 삼생인데 상품, 중품, 하품. 다시 상품에는 상생, 중생, 하생, 중품, 상중하, 하품, 상중하 이렇게 각기 3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등급으로 나눠집니다. 품은 크게 선정일치하는 것이 상품, 설법인처럼 하는 것이 중품, 이게 하품입니다. 하품. 다시 엄지와 검지, 중지, 무명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상생, 중생, 하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일에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이 되는 거고 중품, 상생, 중생, 하생, 하품, 상중, 하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짓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 그 가서 보시면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하품, 중생인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어떤 일제 때 교육 결과에 의하면은 이게 그 중품, 중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품으로 작은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품은 큰 자세를 품으로 보고 생은 다시 작은 자세로 봐야 되겠다. 오늘 이제 또 이 강의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다 보면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림상 그려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서 아까 품 이렇게 품으로 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자나 보면 직원인입니다. 이렇게 그 손가락을, 검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지는 경우. 물론 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모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두 검지를 이렇게 해서 맞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가슴 앞에서 손을 모아지건 손가락을 짚든 직원인으로서 비로자나무를 상징한다라고 하신 거 알고 드리고요. 약사불은 그 아미타인의 약그릇을 들거나 또는 이 왼손이 바뀌어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이 이 모습이죠. 우측에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으로 손이 바뀌어서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불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그릇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사불하의 약사불 손에는 반드시 약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약그릇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제 슬라이드를 회화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불은 사유인, 우리 그 반가사유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유인이라고 하는 거고, 용화수인은 보살의 형태의 연꽃가지, 즉 용화가지를 들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용화가 이게 잘 알 수 없는 꽃이기 때문에 연꽃으로 대신해서 드는 경우가 바로 용화수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그 손 모양은 다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불상에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손을 모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설법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1683년에 그려진 하동 쌍계사 팔상전 영산해상도는 아미타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협시 보살을 보면 문수 보현을 두어서 이게 팔상전의 주인공인 서가모니 물 그림, 즉 영산해상도로 봐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상이 있는데, 뭐,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 그 종류를 쭉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린 거고, 여기서 단지 일광 보살은 이 관에 둥그렇게 해 모양을 하는 붉은 원, 그 다음에 달 모양의 흰 원, 이렇게 짓고 있는 경우를 보시는데, 바로 그런 그 보살상은 일광과 월광 보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보살상 이외에 모든 이제 여러 기타 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시대별로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불상은 인도로부터 직접 받아들이기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는 372년에 이제 불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고구려 백화를 보게 되면은 357년 안악 삼호분의 그림에도 보면은 연꽃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또 5세기경의 그 무용청 벽화를 봐도 역시 천정에 만개된 연꽃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꽃은 뭐 잘 아다시피 불교의 상징화입니다. 그래서 그 372년에 비로소 국교로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불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은 그런 불교적인 요소를 통해서, 고분벽화의 불교적인 요소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6세기 초반에 북위, 그 남북조 시대 때의 북위 동이 서위 해서 북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쪽 위쪽 지역에 건조한 그 사막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불상들은 상당히 강인한, 또 긴 내목고리 얼굴에 강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 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소 후반기에 얼굴이 약간 둥그러지는 동위 양식을 수용을 해서 시무의 여원인,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경우 있죠. 이 오른손을 또는 왼손을 어떤 손을 바꾸든 간에 손을 바짝 펴서 들고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무의 여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통인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부처나 다 지을 수 있는 손 모습에서 통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시무의 여원인의 불상으로서 통견, 옷을 다 양쪽 어깨를 다 덮는 그런 옷 입는 방법을 한다 해서 통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얼굴에 코가 오똑하고 고졸한 미소를 띈다. 미소를 띄는 듯 마는 듯 하는 그런 미소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뚝섬에서 출토된 소위 그 뚝섬 출토 금동불 좌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그 얼굴이 많이 그 상에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얼굴이 상당히 긴 얼굴을 하고 있다. 또 상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 약간 또 오똑한 그런 코를 하고 있고, 좌우의 어깨를 다 덮는 통견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 이 시기의 것들은 거의 이렇게 선정인을 취하고 있다. 이 좌대 하단을 보시면은 좌우에 무슨 입을 크게 벌린 동물이 있죠. 사자자입니다. 사자가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통견에 U자 형태의 옷주름을 하고 긴 얼굴에 약간 근엄해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이 바로 소위 북위 시대 때의 그 중국 불상을 수용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을 향해서요? 이게 400년경으로 추정되는 길림성 장천리 로분, 그 고분에 이 천정이 계단식으로 천정이 되어 있는 그 한쪽에 예불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분벽화에 예불도가 그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시기에 본격적인 불교 회화가 조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사자자에 선정인을 한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우에 비천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꽃비가 내리고 있고, 앞에는 크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을 좀 중앙에만 제가 가져왔을 뿐인데요. 이쪽 상단에 보시면은 연꽃 위에
사람이 이렇게 탄생하는, 즉 연화, 화생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도 함께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앙의 불상을 보면 방금 전에 보셨던 뚝섬 출토 금동불 좌상과 같은 유형의 양식을 보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가 7년명 금동 불입상입니다. 그 대개 539년경으로 추정을 하는 그 연가 7년명인데 입상으로서 지금 긴 얼굴에 미소를 띄는 둥마는 이런 그 미소, 좌우 어깨를 다듬은 통견에 U자 형태로 늘어진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날개기처럼 늘어지는 그런 옷자락을 한다. 손은 오른손과 왼손 내려서 심의의 여원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인상을 풍긴다. 옷 속에 몸이 파묻혀 있는 것 같죠? 옷 속에. 그래서 이 두터운 대의를 해서 몸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출토된 금동 보살상입니다. 이 보살상과 불상의 차이는, 불상은 이렇게 나발의 형태, 즉 육계를 갖춘 이런 나발의 형태를 한 반면에 보살상은 이 위에 상투를 메고 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형태의 차이입니다. 외형적인. 그러나 노사나불은 보살의 형태를 하고 있죠. 삼신불 중에 노사나불은 관을 쓰고 설법인을 취하고 있는 소위 보살의 형태를 해서 좀 다른 경우지만 다른 모든 불상은 여기에 이런 관을 쓰질 않습니다. 그런 그 특징이 있고, 비록 보살상이긴 하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연가 7년명 불상과 거의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제 보살상은 천의를 입게 되는데 이 천의가 가슴 하복부 아래서 X형으로 교차하는, 또 영락장시도 두르는 것들이 하복부에서 X로 교차하는 이런 것들이 삼국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 평천리에서 출토된 반가상입니다. 고구려 때의 이 반가상은 상당히 강인한 면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팔이 이렇게 있던 것이 부러진 것인데요. 비록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면은 좀 덜 하더라도 아주 강한, 그러니까 초보적인 어떤 반가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백제 때 국보제 83호 금동 반가상, 또 78호 신라 때 반가상,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주 세련된 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제로 넘어갑니다. 백제는 그 6세기 중엽경의 중국 북제, 즉 남조 양식을 수용하게 되고 해서 다소 달라집니다. 얼굴이 둥그러지죠. 둥그러져서 더 이렇게 그 살이 찐 그런 모습이고, 몸체도 둥글둥글 각이 지거나 강한 인상보다는 매우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풍겨주는 것이 바로 이 백제 때의 불상의 특징입니다. 또한 옷이 이 대의 법의가 몸에 밀착을 해서 이렇게 달라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몸에 굴곡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견의 U자 형태 주름에 선정이라 하는 것은 이미 고려시대 때 봐왔던 그런 것이라서 전혀 삼국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을 가지고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 군수리에서 출토된 납석불 자상입니다. 이게 부여 실리에서 출토된 금동불 자상입니다. 이 약간 둥그러진 얼굴에 통견의 이 U자 형태, 그 다음에 선정인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은 섬세한 면은 좀 덜하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부여 군수리 납석불 좌상과 서로 상통하는 그런 면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 군수리에 출토된 금동 보살 입상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때 오면은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미소를 고구려 때보다 더 부드럽게 띈다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얼굴에 상당히 그 환한 미소를 띠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보살로서 지금 관을 쓰고 늘어진 것을 수식을 볼 수 있죠. 여기 천의가 역시 가슴 앞에서 이미 고구려 때 평양에서 발견된 금동 보살상 마찬가지로 X자형이 교차하고 있죠.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때하고 달라진 부분은 몸통에 이제 굴곡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구려 때 것은 옷이 크게 덮여서 이런 그 윤곽을 잘 볼 수 없는 데 비해서 상당히 이제 백제 때 오면 양감이 풍부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세는 삼곡 자세, 즉 세 번 굽히는 그 삼곡 자세, 상당히 율동미를 강조하는 그런 상의 모범적이다, 가장 그
앞서는 양식이라는 것인데, 우리 보통 똑바로 서 있을 때의 모습에서 다리에 힘을 하나 이렇게 쫙 빼시면은 무릎이 한번 굽죠. 그 다음에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허리가 한번 굽습니다. 그걸 다시 잡기 위해서 목이 굽어서 3번 굽는다. 삼곡 또 삼굴 자세입니다. 영어로는 트리방가라고 하는 자세인데, 그게 이제 율동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통일신라에 가게 되면은 크게 강조를 해서 더욱 관능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원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태안 마해불입니다. 태안 태의람이 있는 마해불인데, 그 전에 여기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묻혀 있던 것이 이제 발굴한 뒤에 모습이 전체에 드러나게 됐고, 상당히 장대한 그 모습으로 중국다운 그런 경향입니다. 소위 태안반도로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바로 태안반도 초입에 있습니다. 요 하대 그 대자를 보시면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데, 서산마해불, 즉 이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륙으로 쭉 들어와서 서산마해불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 서산마해불에도 똑같은 이런 그 유형의 대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자가 땅에 묻혀서 어떤 형태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시기적으로 뭐 어떤 것이 앞선다라고 크게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근 이제 10년 가깝게 되는데요. 요만큼 묻혀있던 것이 발굴한 뒤에 이제 발견돼서 이 그 상해 연대가 오히려 그 운산면이죠. 운산면 서산마해 삼줄불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아주 당당한 그런 그 중국적인 경향이 강한 것은 뭐 그런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서산마해 삼존불입니다. 이 지금 서산마에 오면은 훨씬 더 만면의 얼굴을 띠는 아주 둥근, 여기 그 관음으로 보는 이 봉보주보살, 그 다음에 반가사유상 얼굴을 보시면은 한결같이 활짝 핀 미소를 띄어서 이 상을 보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또 옷주름도 매우 간략하게 돼서 몸에 이렇게 밀착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굴곡들이 잘 드러나서 풍부한 양감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시죠. 고구려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하는 느낌이 훨씬 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소위 백제의 미소를 대표하는 것인데, 혹시 그 황수영 선생님 아시죠? 황수영 선생님 웃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같이 조사를 가면은 얼마나 이 부처님을 좋아하시는지, 선생님을 너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게, 근데 정말로 너무 닮아 있습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국보 83호 금동 반가사유상입니다. 이 상은 지금 뭐 백제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크게는 삼국시대죠. 근데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백제답다 해서 이제 백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 잔잔한 미소에 어디 뭐 화롭게 장식한 면이 없습니다. 없고, 이 몸체를 드러내고 있고, 목걸이도 그냥 간단한 링 형식 하나.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뺨에 대고 있는 손에 그냥 턱 대고 있는 게 아니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매우 교태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서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또 왼쪽 발목에 대고 있는 왼손도 그냥 갖다 턱 댄 것이 아니고,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구부렸습니다. 지금 엄지발가락을 보시면은, 지금 엄지발가락을 막 꼼지락거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주는, 보시면은 여기 늘어지는 옷자락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보여드릴 그 신라 것으로 보이는 78호보다도 훨씬 더 비교가 되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도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세산 형태, 삼산 형태의 관만을 쓰고 있어서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런 상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손가락,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상세히 보여드린 겁니다. 좀 이따가 78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남산 형무소 쪽인가요? 교도소 쪽에 있는 베리라고 하는 그 삼체 석불이 있는데, 지금은 지붕을 씌워서 보호각을 마련해서 이 미소를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그 신체가 부드럽고 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상당히 그런 미소. 백제다운 면이 많이 보이죠. 신라의 어떤 깔끔하고 아주 그 정돈된 그런 모습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훨씬 강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 남산 삼화령에서 발견된 미륵 삼존입니다.
지금 고구려 백제를 쭉 보셨지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느낌은 좀 덜하다. 신라에 와서 비로소 이런 그 정제화된 그런 미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차가운 느낌이죠. 이렇게 봐서 너무 그 지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좀 차갑게 보이듯이 이런 신라 불상도 그런 면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데, 조각은 더 이상 이제 마무리할 게 없다, 손을 댈 게 없다 할 정도로 그 완결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특히 신라 때는 그 오동신불, 이렇게 머리가 크고 하는 애기불 같은 그런 불상들이 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순진무구한 그런 것을 통해서 깨우침에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좌우의 협시로 있는 그 보살상들입니다. 상당히 동자스럽죠. 어린애 같은. 이게 또 이게 필름 됐습니다. 놔두십시오. 선산에서 출토된 금동 불입상입니다. 이제 통일신라 불상과 거의 이런 유형의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큰 머리에 신체가 작게 되는 두 대 신외의 그 작은 이런 상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그 옷주름 형태는 이제 통일신라로 이어져서 아주 역력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간송미술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금동보살 입상인데, 다소 좀 추상적인 면이 강하죠. 아주 사실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얼굴도 그 불격보다는 인간다운 그런 모습이 훨씬 강한데, 지금 천이 대신에 여기 영락이 X자에 교차하는 거, 날개키처럼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고구려 때부터 봐왔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삼국의 공이 나타나는 양식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국보 78호 금동 방가사유상입니다. 머리에는 이 보탑도 있고 하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목걸이도 아주 요란한, 그 다음에 팔찌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천이도 쇼울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대고 있는 팔이 상당히 뻣뻣하지, 경직돼 있는 느낌. 또 왼 무릎에 대고 있는 왼손도 역시 그냥 갖다 톡 이렇게 대고 있는, 발가락은 전혀 구부림 없이 그냥 쭉 뻗어내리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83호에 비해서 그런 운동감이 더 떨어지고 하는 경직된 면이 더 많이 보인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죠. 아까 83호는 이걸 손가락 다 굽혀서 애교스러운 그런 면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좀 무심하게 턱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얼굴에서 보이는 더 그 지적인 그런 면들은 이미 신라불에서 볼 수 있던 그런 면들이 훨씬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신라는 그 고구려 백제의 그 신라, 즉 통일신라는 신라가 계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신라를 여기 논하지 않고 고구려 백제의 것도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당, 서역, 그 인도, 페르시아 이런 것까지도 직접 수입하게 됩니다. 특히 통일신라의 정세가 매우 국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넓게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이 사천왕 사제에서 나온 노규신장 상인데, 지금 상체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자께서는 이게 사천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은 분명하게 탑하 신장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탑 아래에 신장상을 모셨다. 그 바로 전 그 구절에 다른 사찰에 그 사천왕을 모셨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련 스님은 사천왕과 이 팔부종 즉 신장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 형상이 무장을 하고 있다 해서 다 사천왕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부종은 불타 팔부종과 사천왕 팔부종이 있습니다. 불타 팔부종은 석굴암 안에 있는 불상 그 안에 팔부종처럼 무장을 하지 않죠. 여러 가지 그 상징성만을 띠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사천왕 팔부종은 사천왕의 부하 장수들입니다. 그래서 각기 사방과 중간 방향, 그래서 팔방인데 거기를 다스리는 그 부하 장수들로서의 이런 그 무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그 조성 기법이 아주 섬세하고 아주 치밀하죠. 이런 것들이 이미 양지 스님이 서역 쪽에 가서 배워왔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삼국유사에도 등장한 거 봐서 그런 그 고도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상들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게 고작 복원해야 80cm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천왕사에서 사천왕상을 예배 주 대상으로 삼다 한다면은 80cm짜리 가지고 예배 대상으로 삼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여러 편이 발견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팔부중 신장으로 만든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안압지에서 나온 금동 판불입니다. 중앙에 이 불상을 지금 보시면은 우리 불상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인도적인 경향이 훨씬 강하다. 좌우에 협시도 보시면은 심하게 골고 굴려서 S라인을 보이고 있죠. 몸체를 여기 심하게 굴고 굴립니다. 아까 삼곡 자세 뒤에 잘 안 보셨죠?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트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좀 불량기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골목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설법인입니다. 이렇게 설법하시는 손모습인데 이 아주 후덕한 모습의 유착 이런 옷 입는 방법들은 이미 인도 불상 조각에서 특히 간다라, 굽타 여기서 많이 보이는 그런 양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우의 협시 상당히 탄탄한 몸매를 하고 있죠. 인도의 그런 그 보살상들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크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라인을 보시면은 특히 학생들한테 그 S라인을 얘기하면은 아주 깜짝 놀랍니다. 군살이 하나 없이 아주 탄력적인 몸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82년에 조성된 가무사 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치 위에 있던 사천왕상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 노규 신장상을 보여드렸죠. 노규 신장상을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거의 양태를 보여줍니다. 조각 기법이 보시면은 얼굴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천왕상인데 보탑을 들고 있죠. 다른 사천왕 세 분은 전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이나 창을 드는 데 비해서 이 한 분은 이 탑을 들고 있습니다. 신라식의 사천왕상의 방위는 보탑을 들고 있는 사천왕이 북방다문천왕입니다. 그래서 북방다문천왕 그 상을 보고 방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와서 요즘 많이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들고 있는 천왕이 서방 광목천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서방 광목천 용과 여주를 잡고 있는 그게 남방 정장천왕으로 되어 있고 또 칼을 들고 있는 이 사천왕상을 동방 지국천왕 그 다음에 비파를 들고 있는 소위 악기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파 들고 있는 이 상을 북방다문천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학자께서는 무식의 소치다. 조성한 그 스님이 무식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그림에 여러 상에 그렇게 방위가 써 있습니다. 실제로 써 있는 걸로 봐서는 무식의 소치가 아니고 조선시대 나름대로의 어떤 방위 개념이 달라 있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옳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 갑옷 표현 아까 그 신장상 요 하단부에 있는 그것과 많이 닮아 있죠. 조각 기법이 바로 이런 것들이 서역 계통의 그런 영향을 받은 이국적인 면이 강하다니. 큰 코에 카이젤 수염하는 거. 우리 선조들의 이런 그 수염을 한 예는 없습니다. 인도 간다라 불상부터 이런 그 카이젤 수염 같은 불상이 보이고 하는 건데 아마도 그런 것이 서역을 거쳐서 오면서 이렇게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주 가흥리 마애불상입니다. 지금 도로가에 지금 그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몸이 굴곡이 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양감이 이제 풍부해지는 그런 신라의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대 특히 그 중대 신라 때는 석굴암 이제 거기 정점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시기였던 만큼 이제 조각 기법이 상당히 이제 고부조로 하고 양감이 뚜렷해지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고 점차 세련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게 눈이 다 없죠. 코가 없고 이런 그것은 종교적인 그런 그 행위, 즉 불교가 아닌 기타 종교에서 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등남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가서 쪼아서 이렇게 해먹는 갈아서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석불들이 이런 순환을 당했는데 저희가 그 경주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갔다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떼가지는 않지만
백률사 앞에 가면 그 사면석불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그 동방 쪽에 보면은 부처님 앉아 계신 안쪽에 무슨 대돌이 하나 놓여 있고 주먹만한 잘 갈리는 돌이 하나 놓여 있어요. 거기 움푹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그런 것이 거니 하고만 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한 4살 되는 딸내미를 이렇게 정도 데리고 와서 계속 저희를 두루병거리더라고요. 조사를 빨리 끝내야 뭐 좀 할 텐데 언제 가기를 기다리는데 갈 기미가 안 보여서 그런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더니 거기를 막 갈면서 뭐라 쫑얼쫑얼 합니다.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겠죠. 아마 그 과거 같으면 이 지금 눈을 떼서 거기다 갈았겠죠. 갈아서 이렇게 먹도록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 눈, 코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부조로서 이런 그 양감이 풍부한 느낌은 이 측면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심하게 여기가 이렇게 몸이 거의 환조에 가깝도록 이렇게 돌출된 그런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군이 삼존석굴의 상입니다. 이건 자연 암굴입니다. 자연 그 굴을 뚫어서 만든 삼존상으로서 항마 촉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마 촉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세음보살과 세지보살로 되는 그 트리방가의 그 보살상이 서 있습니다. 상당히 이국적인 그런 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석굴암보다 앞서는 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혹시 그 도로에 표지판에 제2석굴암으로 되어 있죠. 제2석굴암이라고 왜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앞서고 바위굴을 뚫어서 한 것은 이게 가장 빠른 겁니다. 석굴암은 축조굴이며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든 도움 형식의 그런 굴이기 때문에 경주 석굴암을 제1, 여기를 제2라고 한다는 것은 다소 그 잘못된 그런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산사 석불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조각 솜씨라든가 인체 묘사, 볼륨감 이런 것들이 감히 그 다른 것들을 따라올 없을 정도로 매우 치밀한 그런 걸 보실 수 있죠. 또 이 지금 보시면은 인도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인도를 통해서도 직수입하는 그런 경우를 이런 걸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안 좋아서 책을 다시 복사를 해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불상과 보살상이 있는데 여기 손금까지도 다 이렇게 조각을 선으로 묘사할 정도로 매우 사실적인 그러면서도 많이 탄탄한 탄력적인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도의 신라 때의 그 상들은 군살이 있거나 처지는 살이 없이 아주 건장한 그런 체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백률사 쪽에 있는 이 입상, 아주 잘록한 허리에 정말 늘씬한 체격을 하고 있죠. 얼굴에도 어느 하나 군살 하나 없이 매우 그 타원형의 그런 건강한, 강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관능적이죠. 몸의 들고남이 확실하게 표현되고 몸에 옷이 밀착을 해서 더욱더 관능적인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석굴에 나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750년경에 김배성이 자기 전세 부모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그 석굴암 조각. 화강암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마치 진짜 사람의 피부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섬세한 조각 솜씨. 그리고 가서 손을 이렇게 대면은 손이 통통 튕겨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소위 우리말로 빵빵한 그런 해서 아주 탄력적인 그런 아주 건강하지요. 가슴도 보면은 그 근육줄의 가슴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게 항마 촉지입니다. 이게 우견편단의 항마 촉지. 이 석굴암 불상이 아주 재밌는 것은 그냥 쑥 내리지 않고 이 검지 손가락을 살짝 들었습니다. 살짝 들어서 소위 위트를 발휘하는 거죠. 재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아주 정적인 부분에 동적인 부분을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이 또한 고도의 그런 조각 수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천왕상입니다. 칼을 들고 여기에 탑을 들고 있습니다. 북방 천왕이 분명하죠. 다 칼을 들고 여기만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도 이 몸매가 아주 탄력적인 인도 조각의 어떤 그런 조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그 사천왕이나 10대 제자 모두가 다 이 샌들을 신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샌들을 신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파키스탄이나 간다라 지역을 가면은
다 그런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코도 보면은 상당히 매부리 코로서 이국적인, 턱이 크고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그 흔적을 이 석굴암 조각에서 또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석굴암 계열의 조각은 경주 남산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경주 남산 7불암에 있는 여기 삼존불이 있고 사방불이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상들을 조각 솜씨, 그다음에 이국적인 마스크, 상당히 세련된 그런 그 율동감, 이런 것들이 바로 석굴암 계열의 조각으로서 그런 하나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삼국자세의 그 절정은 바로 이런 상에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심하게 지금 이렇게 몸을 비틀고 있죠. 또 그 율동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흘러내린 천인자락도 구불구불하게, 실제로 이게 비단 자락을 느리면 저렇게 구불구불 안 되죠. 그냥 쭉 흘러내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하고, 또 이 내리는 팔도 저렇게 하기도 참 힘든데 구부려서 더욱더 율동감을 줘서 이게 관능적 어떤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나라 때 중당 시기에도 저런 경향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 신라 때 이 8세기 중엽경에 이러한 그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제 뭐 몸에 이 어디가 대퇴부고 종아리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양감을 철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대 신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국력이 쇠하고 이제 그 여왕들이 또 많이 등장하죠.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왕들이 등장해서 사실 힘을 많이 잃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 신라 오게 되면은 신체는 커지지만 이 탄력이 좀 떨어지고 군살이 쪄서 늘어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애들이 신체는 커지고 비대해지는데 약하다 하는 말하고 어쩌면 같은지 모르겠어요. 국력은 좀 다르지만요. 이렇게 그 신체는 매우 장대하지만 훨씬 이런 그 양감이 덜 이렇게 도드라져 있고, 이 가슴도 보면 밋밋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뺨 늘어져 있고 얼굴이 보시면은 야무진 맛이 좀 없죠. 중대신라에서 그 야무지다 하는 그런 느낌이 훨씬 뒤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주 백률사에 있는 약사불상으로 현재 경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위 하대신라 때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들을 지금 저기도 아까 뭐 진열이 하나 되어 있던데요. 보시면은 이게 신라 불상이다. 아까 그 저희가 머리가 크고 선산출도 금동 불입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U자형으로 해서 Y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거 보실 수 있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소위 그 신라 때부터 이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 신체가 좀 강조되는 부분들은 크게 다부진 맛이 떨어진 것은 신라에도 좀 뒤지는 통일신라 후반기에 들어가는 부처님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경주 불국사에 있는 금동 아미타불 자상입니다. 비록 좌우가 손이 바뀌어 있지만, 실제로 바뀌어 있지만, 이렇게 그 어깨를 보시면은 가슴이 축 늘어져 있죠. 아까 석굴암 조각은 이렇게 쫙 골라붙은 데 위에서 내려져 있고, 뺨도 두툼하게 쪄서, 아까 이제 그 석굴암 조각이 한 20대 중반쯤 체격이라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이게 50대 중반 이후 체격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늘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통일신라 후반에 가게 되면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실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이것이 더 85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또 다른 현상을 나타냅니다. 콧등이 납작해지고 어깨가 좁아지고 옷주름이 평행 계단식이다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실성이 없이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같은 시기인 금동 비로자나 불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금을, 지금 이제 아까 아미타불도 개금을 싹 해서 이 상태이지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개금된 상태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확실히 가슴이 늘어져 있죠. 뺨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비대해졌다 한 느낌을 한눈에 아실 수 있다. 당나라 때도 만단기에 오게 되면은, 중당 만단기에 오게 되면은 거의 이런 형태의 더 이렇게 비대해져서 배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858년에 그려진 보림사, 장흥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 불자상입니다. 이 콧등이 납작해졌죠. 만들어 놓은 뒤 이렇게 쫙 문지른 것처럼 납작해지고 어깨가 좁아지고 이렇게 그냥 아주 형식적인 옷주름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경우다 하는 겁니다.
같은 경우가 바로 철원 도피한사의 철불 비로자나무 좌상입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면이 강하죠. 이 계금을 뭐 여기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이미 어느 분이 했는데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카슈로 해서 오칠도 아닌 해서 이걸 싹 벗겨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싹 벗겨냈더니 대단히 훌륭한 부처님이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철제에 이런 철 기분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옷주름 형식, 그 다음에 그 미소, 정말 그 은하게 번지는 미소 이런 것들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이 개금을 해달라고 해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부처님이 당시에 그 가치 있는 불상으로 등장하지 아까처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뭐 허약인 돌처럼 가서 백호를 박아놓은 것은 개금 벗긴 뒤로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 돌아 하고 여기 귀가 지금 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귀는 다시 FRP로 복원을 해서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언제라도 이것은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불상들의 귀를 참조해서 여기 이제 만들어 붙인 것 외에는 거의 뭐 붙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떨어진 것들도 역시 FRP로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대구 동화사 비로암의 석조상입니다. 무슨 이상이냐? 회가 발라지고 여기에 채색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보신 분들? 그거를 다 벗겨냈습니다. 회를 벗겨내니까 이런 아주 멋진 부처님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청도 운문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갑전에 있는 조그만 불상인데요. 거기에는 보니까 그 광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페인트 칠을 해서 그냥 쑥쑥쑥 그려놨던 건데 그것도 보물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했더니 아주 멋있는 그 통일신라 불상이 탄생을 해서 사찰에서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처음에는 이보다 못한 불상이 나올까 하고 못 벗기게 했는데 분명히 좋은 부처님 탄생하실 거다 하고 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마침 했습니다. 고려시대로 가시면은 철조라고 하는, 그리고 항마촉지라고 하는, 그리고 오견편단의 항마촉지라고 하는 이런 재료나 이런 그 형식들이 전승되어서 이런 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지죠. 머리가 커지고 눈이 커지면서 입이 작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시대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제 불두인데요. 이게 뺨이 또 살이 쪄서 입이 오목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정말 이게 늘어진 뺨이 아니라 통통한 그런 살집이 오른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에서 보이는 또 한 특징이고, 이런 그 철제 항마, 우견편의 항마 촉지하는 것들은 여러 군데서 출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신 거죠? 부석사 무량수전의 소조불좌상인데 역시 여기도 큰 얼굴에 입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미타불상입니다. 항마 촉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미타불로 조성한다는 원을 세우고 조성을 했습니다. 이 항마 촉지는 기본적인 어떤 불상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그 항마 촉지를 하고 내용상으로는 아미타불로 조성했다, 무량수불로 조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건 아미타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명주 지역, 강릉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높은 관에 턱이 길고 오목한 입이죠. 살이 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둥글한 몸체.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만 보이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지방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에는 호족들이 크게 득세를 해서 지방 양식이 뚜렷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월정사 앞에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 있죠. 거의 같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한계사 출토된 것과 거의 같은, 한송사 출토와 거의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강릉 신복사 탑 앞에 있는 겁니다. 역시 거의 같은 그런 유형의 것들. 이 1000개는 후에 올린 것이고, 긴 관에 긴 턱에 오목한 입을 하고 둥글둥글한 자세까지도 매우 유사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이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 이렇게 거의 민속적인 경향이 강한 이런 불상으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평면적이죠. 또 후반기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살집이 있고 강건해 보이는 그런 이런 불상이 또 나타납니다. 충주 대원사 불상입니다. 눈이 커지게 올라와서 상당히 고약한 인상을 좀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마치 씨름 선수처럼 강한 힘이 변하는 이런 상들이 고려시대 후반기에 또한 등장한다.
충주 단오사 불상입니다. 역시 거의 같은 형상이죠. 지금 손가락은 다시 그 FRP로 보수를 다 해서 붙여놨습니다. 법주사 마의 불상입니다. 이 그 얼굴에 큰 눈,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방금 전에 철불에서 보았던 것과 아까 그 광주 충국리 그 상과 같죠. 이건 대전 보문산 마애불입니다. 얼굴 형상이 거의 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 대전하고 속리산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그 시기에 조성된 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나같이 눈이 이렇게 크게 치켜 올라간다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이 고려시대 때는 거불, 원기둥 같은 그런 좀 비례가 잘 안 맞는 이런 불상들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도 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어디죠? 안동 제비원 있는 이천동의 석굴인데, 이 몸체는 다 바위입니다. 큰 바위에 별도의 돌을 올려서 새긴 그런 상들입니다. 이런 상들은 또한 그 파주 영미리에서도 그걸 볼 수 있죠. 이미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큰 바위에 별도의 돌을 올려서 만든, 다소 비례는 어긋나지만 그런 대형의 거불들이 나타나게 되고, 몸통이 이렇게 원기둥처럼 되어 있는 개태사 불상입니다. 지금 보호각을 찍을 때 찍은 겁니다. 이런 그 원기둥 형식의 그런 불상이 또 나타나게 되고, 관촉사 밀불이죠. 논산 관촉사. 이 원통형 같은 머리 크기에 비해서 신체 비례가 다소 불균형스러운 이런 경향을 또 보이는 것들이 고려시대에 크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1300년도 후반에 충청도,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소위 단화 양식, 아주 작고 우아한 그런 불상 양식이 또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청양장곡사의 약사불 좌상입니다. 1346년에 조성된 것이죠. 상당히 아주 우아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주 예쁘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신체도 작고 우아한 그런 격조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충청도 일대에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경기도 여기 그 제시한 대로 복림사, 수원에 있는 복림사 불상에서도 그런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 크고 입이 작고 힘이 넘쳐나는 불상과 더불어서 이런 단화 양식의 불상 또한 같이 등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귀족적인 면이 많이 엿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나라와의 이제 그 고려 후반에 원과의 교섭으로 인해서 라마교가 유입되고 함으로써 다소 불교가 좀 이렇게 쇠퇴의 길에 드는 그런 그 시기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우 근엄해진, 웃음기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금강산에 출토된 됐다고 전해지는 상인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치장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조선시대로도 그냥 이어져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강하게 꾸미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상들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허리를 숙인 것이 아니고 허리는 그대로 있는 채 이렇게 굽어보는 듯한 그런 경우로 많이 바뀝니다. 1395년 조성으로 볼 수 있는 영덕 장육사에 있는 건칠 보살 좌상입니다. 상당히 호화롭게 장식이 있습니다. 상원사 문수동가상입니다. 1466년에 조성된 건데, 동자상으로 예배상이죠. 유일한 예입니다. 상당히 통통한 그 동자의 얼굴.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영양 상태가 좋은 동자 같죠. 통통하게 살쪄서 손가락 이런 흐름도 보면은 상당히 곡선적입니다. 또 옷주름도 매우 자연스럽죠. 이런 경향은 낙산사의 원통전 관음한테도 그대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400년대로 지금 보는 것들인데요. 조성기가 좀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이런 얼굴의 형태, 그 다음에 이런 손의 형태,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 보신 그 문수동자와 거의 같은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478년에 조성된 강지 무의사 극락전에 있는 아미타 3존입니다. 상당히 그 너그러운 표정이죠. 아주 편안한. 여기 보시면은 가슴이 이렇게 처진, 이게 이렇게 구부리면 가슴과 배가 이렇게 불룩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부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표현을 하는 것들이 조선 초기에 등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93년 개통의 수종사 탑에서 나온 불상들입니다. 무릎도 높고 이렇게 머리만 살짝 구부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보시는 데 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1628년 개통으로 하게 되면 머리가 커지고 무릎이 좁고 낮아지죠. 머리가 커진 가분수와 같은 그런 경향을 봅니다. 자, 우양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양우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굽죠. 상당히 머리를 굽습니다. 머리가 커지니까 아니면 뒤로 벌렁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부리는 이게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허리까지도 이렇게 구부정하는 그래서 아주 그 덕 높은 노스님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요게 바로 이제 그 1626년 조성의 법주사 대웅보전에 있는 비로자나불 약사 또는 아미타 여기 석가 이렇게 해서 삼신삼세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김제 기신사에 있는 이 중앙에 비로자나불이고 왼쪽에 이게 약사입니다. 약사고 오른쪽에 아미타 해서 비로자나 삼신과 석가 삼세가 합해져서 세 분으로 등장하는 소위 삼신삼세의 형태죠. 이게 복합 형식의 불상이 됩니다. 이게 1693년에 조성된 여수 흥국사 대웅전의 상입니다. 상당히 그 노비구 모습 같이 이렇게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게 1700년경의 곡성 도림사 것인데 더 이렇게 굽었는데 몸체를 보시면은 거의 양감이 없죠.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보시면 어디가 뺨인지 뭔지 없고 은행눈처럼 톡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 시기 또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목각탱에도 그대로 유입이 돼서 이렇게 구부정한 듯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목이 짧아진 듯한 그런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17세기 후반 뭐 이때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하나의 특징적인 불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끝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불상 조각을 그냥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혼돈이 오실 수 있겠지만 되게 시기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건 되게 좀 파악이 되셨나요? 한 15분 오버를 했는데요. 제가 5분만 휴식을 하고 불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